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씨의 등장 배경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잠시 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와 각 당 선대위는 이번 대선을 가를 최대 변수인 조국의 강과 탄핵의 강, 이 두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 반장투 이정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놓고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잠시 뒤 대장동을 찾아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비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를 놓고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제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그간 제기된 허위 이력 의혹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오늘 기자들과 만나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여야는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김 씨의 사과가 떠밀리듯이 한 사과 쇼였다면서 윤 후보와 김 씨를 몰아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대신에 이제 선대위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표 이미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것에 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이벤트인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씨의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꺼내서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 용서를 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그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가족이지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과 한마디를 들은 게 사실상 전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오늘 어떤 일정들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윤 후보는 정책 행보와 현안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부인의 대국민 사과로 일단은 부담을 덜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을 서둘러서 타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듯합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에서 당과 선대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네, 윤 후보는 누구도 제3자적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당을 위한 재언이 평론 취급을 받을 정도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다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고요. 주식시장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춘 증권거래세 폐지 그리고 공매도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약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를 제안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먼저 대장동 특검을 받아야 한다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조금 뒤인 오후 4시부터는 윤 후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을 직접 방문합니다.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맹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 후보는 모레부터 1박 2일간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정치적 파장을 미칠지 관심인 가운데 윤 후보가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합을 강조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낙연 전 대표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후보는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비전위원회를 통해서 국가 비전과 국민 통합을 주제로 의제들을 추려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원팀 행보로 지지층 잡기에 나설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렴성은 인정하지만 공정성에는 국민이 약간의 의문을 가진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면을 최종 결정한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출범식 이후 이재명 후보 주한 일본 대사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기자 간담회에도 참석한 이재명 후보, 오늘 늦은 밤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유권자의 선택, 몫이 될 텐데요.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혹시 언제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확한 이 시간은 네. 어저께 속보를 보고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뭐 선대위 안에서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또는 뭐 굳이 필요 없다 이런 논쟁들이 사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선대위의 결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겠노라고 아주 강력한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분을 결국 후보님을 설득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설득한 것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반대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사과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당신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굳이 이제 아내를 저렇게 이제 사실 언론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예. 네. 고개를 계속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이 좀 이렇게 남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인데 저런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만 저는 짐작을 할 뿐 사실은 이제 뭐 윤 후보의 어떤 뭐 의견이 상당 부분 지금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윤 후보님께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결혼 전에 정말 오랫동안에 이제 뭐 이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력 허위 경력도 있고 이제 과장된 경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이상을 이제 본인이 냈던 서류. 사실 저도 이력서를 여러 군데 내는데요. 네. 이력서가 꼭 한 양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0년 전 이력서는 지금 이력서하고 굉장히 달라요. 예.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무슨 서류부터 이제 다 찾아내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이제 사과가 그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예. 14장짜리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결과도 함께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기자분들이 오늘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형식은 약 7분 정도 네네. 사과문을 읽어내리는 과정이 있었고 네. 그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안 받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으면 사실은 이제 언론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네. 경험도 많고 카메라를 들이대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분은 생전 처음 지금 카메라 앞에 쓰신 겁니다. 저 모습이.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분에게 주어졌던 이제 혐의가 뭐냐면 네. 물론 이 문서와 연관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 이상 동안 사실은 줄리라는 밑도 끝도 없는 어떤 그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이제 행위로 비난을 받았었던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유 없는 손가락질을 사실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억울하기도 하고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문서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 평정심을 그나마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예. 아마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읽어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14장짜리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문서인데 뭐 어느 몇 년에 어느 날에 무슨 기관에 제출했던 서류가 이리저리 하여 어떻게 허위로 이제 되고 예. 어떤 부분은 과장이 된 것인지 11건 중에 뭐 7건 정도가 이제 그런 해당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이제 질의응답을 가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사과문이라는 게 본인이 직접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사과문을 봤는데 예. 사자성어 한 개가 없는 사과문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저는 미사여구가 없어요 사과문에. 예. 그러니까 진짜 뭔가 누구에 의해서 대필이 돼서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언론 앞에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사과문 같았으면은 네. 사과문의 내용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솔직한 자기 자신의 이제 변이다 보니까 예.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전형적이지가 않다. 사과문 치고는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과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이거 좀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이분이 이제 생전 처음으로 저렇게 사과를 하시는데 사과하는 대상이 사실은 지금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결혼한 기간이 8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일어난 이 많은 일들은 결혼 전에 대부분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사실은 뭐 과거에 대하여 다 정직하게 얘기하지만은 못한 미안함.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이 사과문의 앞쪽 부분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부적절하다고 마구 비난을 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어떤 뭐 얘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탄로가 나면은 예. 일단 사과문의 스토리가 남편에 대한 미안함부터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솔직 담백하게 저는 썼다. 꾸미려고 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사과문이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네. 공동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옹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호에 나서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잘못한 본인 네. 스스로도 잘 보이려고 좀 부풀린 측면도 있고 잘못 네, 기록한 네. 것도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나중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14페이지짜리에 14페이지. 자세히 적었다라고 네, 네, 이야기했는데 네, 네. 한 11가지 의혹 중에 7가지 의혹을 일단 허위, 과장, 부풀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네, 인정한 꼴이 됐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을까요? 예의라고 얘기하시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몇 년도 예. 어떤 건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잘못 적었다. 또 몇 년도 어떤 건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은 뭐 2급 무슨 뭐 전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냥 강의라고 적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사실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분은 사실은 그와 같은 이제 낱낱이 나열을 하기에 이게 이제 뭐 너무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셨는데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온 국민한테 사실은 왕따 당하는 심정이었을 거고요. 마녀 사냥 당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카메라를 들고 마구 쫓아오는 기자들까지 결국은 쥐머리 영상이 사실 실존하잖아요. 예. 만약에 그 정도로 이제 몰아붙이면은 누구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여유 있는 대응을 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과문과 연관해서는 제가 사실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수용자들이 사과문을 쓰거든요. 재판 시에. 예. 뭐 한 사람이 수백 건 쓰는 매일매일 사과문을 쓰는 그러한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재판 시에 사실 이 진정성에 대해서 요즘은 확인을 합니다. 무슨 뭐 사건 이제 어떤 전문가 참여를 하면 사과문까지 다 보내주시는 판사님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 사과문의 내용이 대필한 건지 아니면 진정성 있게 정말 뭐 직설적으로 본인이 쓴 건지 이런 것 네. 정도는 감별할 수 본인이 있는데요. 썼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쓴 사과문은 사실 본인이 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 네.
전혀 선대위나 이런 다른 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썼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겁니까? 뭐 확인을 제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뭐 누가 썼나요 하고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제가 보기에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그 유산하는 경험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과문 안에는 정말 자기밖에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중간에 보면은 차라리 없어지고 싶었다였나?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습니다. 누가 선대위에 사실은 후보 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으신 양반인데 대피를 시키는 부하 직원이 후보 부인이 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사과문 안에다가 과연 밑에 사람이 넣을 수 있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다가는 목이 잘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은 사실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 아니고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뭐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알고 충분히 계시죠? 뭐 이해는 됩니다. 네. 진전성이 없어 보인다. 뭐 남편에게 사과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일단 평가는 국민께 맡겨드린 게 도리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지사님도 사과를 하셨잖아요. 아드님의 이제 도박과 성매매 의혹, 뭐 어떤 의혹이 나오자마자 그날로 아마 인스턴트하게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과문에 비하여 그때는 이제 종이도 없었고 사실관계도 확인 안 했고 나는 이제 의혹이 있을 뿐 성매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이 안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한 사과에 비하여 지금 거의 열흘 넘게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다 확인해가지고 14장짜리 사실관계에 대한 문서까지 첨부한 이 사과문은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건 틀림이 없다. 이재명 후보의 즉각적인 그 다음 날 바로 사과한 것보다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보인다. 이런 제가 볼 때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파장 커지니까 떠밀리듯이 사과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이냐, 저도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늦었다는 생각 드십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뭐 이재명 후보처럼 인스턴트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럼 뭘 잘못했는데라고 물어봤을 때 뭐 몇 년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라는 사실조차 말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런 카메라 세례를 받으면서 사과하는 게 옳았겠느냐? 전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사실관계 다 확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과연 이번 대국민 사과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이 이번 사과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부족한 이제 그 뭐 저 후보 부인 입장에서 뭐 저분도 이제 여성이기도 하겠거니와 저렇게 남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나마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안 그랬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게나마 뭐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낱낱이 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여워 마시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홍준표 의원은 국민적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이런 보실 수도 평가가 있습니다. 당내에서 있나 봐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는 또 일부 뭐 내용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후에 또 무슨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법적 소송이 진행되든 말든 간에 일단은 본인은 자신의 입장을 지금 저렇게라도 피력을 하고 싶다고 스스로 결정을 한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밖에 이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니다,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 없습니다. 그런데 나서고 싶은 성격인 외향적인 사람은 저렇게 시선을 단 한 번도 고개를 쳐드는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저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선이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 있고 목소리도 사실 그 뭐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렇게 읽어 나가는 것은 정말 심정적으로 이제 사죄가 얼만큼 무거운 일인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선 전까지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또 선대위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이제 활동을 하기 싫다고 애당초에 얘기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저런 이제 어떤 과정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좀 나서고 싶지 않다, 카메라 세례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오래 하는 여성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굳이 그럴 거 없다. 예.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본인이 할 이제 어떤 역할은 수행하는 게 맞겠다. 뭐 후보 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과와 연관돼서 안 할 이유는 사실 뭐가 있는지 예. 저는 그 대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로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꼭 같이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네, 후보자 부인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좀 실태도 좀 알아볼 그런 이제 의도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해야만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 역시도 사실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네. 아마 뭐 좀 늦게라도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대위 회의 얘기 잠깐 할게요. 오늘 아침 혹시 선대위 회의 계셨나요? 저는 그 정강 연설하더라도 못 그러셨구나. 갔습니다. 예. 네. 아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활동을 지금 선대위 밖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선대위원장으로서 안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거의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지금 선대위 구성원들 중에 지금 이제 대표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없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네. 그냥 좀 힘들어도 같이 선대위에서 좀 협력을 해서 갈등도 좀 해소를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틀림없이 있고요. 예. 아마도 그 김종인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세대는 예. 사실은 선대위 활동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SNS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은 계속 SNS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선대위에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최근 이준석 대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저는 있다. 예.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은 직접 대화가 가능하게 오해를 상당히 푼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로서 지금 지속적으로 선대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의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의논을 자세히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대표님이 계셨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좀 충돌 아닌 충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네, 바로 네. 또 네. SNS로 이준석 대표가 재원하는 게 뭐 어떠냐,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또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네, 이 보셨어요? 민주주의 논쟁은 갔다가 왔다가 뭐 계속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평론을 하는 식으로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다. 뭐 예. 뉴스로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이 SNS에 올린 글을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다 이러고서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계속 그게 확대 재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역할이니까요. 예. 언론의 역할이 제가 느낄 때 약간 이게 좀 기울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사실은 굉장히 그 비판적인 이제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기사들을 읽으면 윤 후보께서 서운해 하실 만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는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영입 인사 중 가장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예. 저는 원래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자질을 이제서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 이준석 이런- 대표하고 좀 자주 연락하십니까? SNS를 이제서야 하기 시작한 이런 관계이고요. 예. 이제는 뭐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도 혹시 SNS를 보내셨나요? 아니요, 뭐 그런 그렇게 건 아니고. 친구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파트너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약처가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물량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얼마나 확보한 겁니까? 네, 우리 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조금 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60만 4천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은 이미 체결했고 40만 명분에 해당하는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36만 2천 명분, 미국 머크사의 치료제 24만 2천 명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추가로 40만 명분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다음 달 중순쯤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오늘 오후 미국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고위험 경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에 이 약을 먹을 경우 중증화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함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한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는 안전성과 효과성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긴급 사용 승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도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서 수도권이 6주째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한 가운데 비수도권은 3주 만에 높음 단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주간 증가한 이후에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 감소와 병상 확충에 힘입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소폭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60세 이상 확진자가 3차 접종에 힘입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양성률도 감소했으며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8로 8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방역 지표는 개선됐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안정적인 환자 감소세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여전히 재증가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영향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살펴본 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시행 중인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해 금요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2월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개선안 연내 발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단체와 부처 간의 협의 중이라며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최대한 신속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방역 패스 개정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중학교 3학년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 창원에 사는 중3 딸이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딸이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백신을 접종해야 사회생활이 가능해 국가와 의사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날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방역수칙을 어긴 데다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아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판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하루 만에 69명이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가 나간 그곳 초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학교는 지난주부터 방학이 시작돼 지금은 교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4일인데요. 학생 한 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2개 학년에서 20명 정도가 감염이 된 뒤 가족들에게까지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이후 감염이 확인된 학년 학생들은 모두 검사를 받았고요. 확진자가 나온 반 학생들은 지난 24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지역 학생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학생 만명당 발생률은 초등학교가 31.2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기관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학교들이 본격적인 방학에 돌입하는데요. 확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겨울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12살에서 17살 사이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백신 미접종 학생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접종 완료 학생보다 25배 높았고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100%였다면서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12살 미만 학생들 대상 예방접종 자료도 검토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 당장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지역사회 안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는 445명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69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 국내 감염 사례가 49명이었습니다. 전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에 국내 감염이 264명으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관련 확진자 수는 165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73명 확인됐습니다. 또 광주 서구 식당을 중심으로 12명이 감염됐는데 여기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에서 YTN 김철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에서 세 가지의 다른 전셋값이 존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몇 억씩 차이가 나는데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입니다. 내년엔 극심한 전세난마저 우려됩니다. 강희경, 김우준 두 기자가 연달아 보도합니다. 서울 전세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가격이 7억 5천만 원부터 13억 원까지 무려 5억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이런 현상은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시세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선호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하면 기존 보증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꼼수가 나왔습니다. 재계약을 하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하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에서도 집주인 선호형, 임차인 유리형, 중재안 이렇게 세 가지 가격이 존재하는 배경입니다. 5% 상한의 계약을 하느니 본인이나 자녀들의 입주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고요. 그럴 경우에 그냥 현 시세에 맞춰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면 시세의 한 80% 정도 선에서 서로 협의해서 눈치 작전이 치열하지만 문제는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세가 안정이 아직 요원한 이유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전세 공급이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는 높은 가격과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벌어진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셋값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바라본 내년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입니다. 전국은 올해보다 4.3%, 수도권은 5%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상승 압력의 주된 이유로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 꼽힙니다. 지난해 도입 이후 보증금 상한선이 5% 이내로 묶였던 물량들이 내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가격에 더해 신규 임차인의 청구권 행사까지 고려해 4년치 가격을 미리 올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년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높게 받아야 미리 인상분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겨를이 높거든요. 내년 8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조금 급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등 중과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전세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올해 이렇게 종부세가 5,100만 원을 내라고 나왔는데 지금 실직 상태여가지고 딱히 소득이 없는 상태예요. 내년에 이제 그 계약이 끝나면은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적된 공급난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속도가 본격적으로 붙으면서 대규모 이주 등으로 인한 전세 수요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정말 내년에는 최악의 전세난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서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 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에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 안정세가 더 확고하게 하락 국면으로 반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전방위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분기 들어 수도권과 제주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역 경제 보고서에서 지난 10월과 11월 중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평균 0.7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분기 상승률 0.9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해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확대됐지만 월 평균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값의 경우 축소됐다고 하면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야 반장 큐 시간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공정 이슈를 일으켰던 이른바 조국의 강, 또 현재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게 했던 탄핵의 강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 두 개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정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어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허위 경력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조국 사태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제 사실 조국 사태가 민주당을 좀 곤란하게 했던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주제어를 누구도 못 건넌 조국의 강.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후로 갈라진 친조국 핵심 지지층이 있고요. 또 중도층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어느 쪽, 한쪽 토끼를 잡으면 또 다른 쪽 토끼가 뛰어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 당시에 비판했던 이 경력 부풀리기가 그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게서 터져 나오면서 이게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영상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혁신 과제 의제들을 토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중도화하고 보수화하고 그리고 대야투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온갖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신 거 있으셨어요? 이 사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요. 사과문도 직접 썼고. 민정수석의 케이스와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여야 모두 저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완전히 건넌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로 분당까지 겪었던 열린민주당과 지금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합당 시도가 어떻게 보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조국 사태를 형님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분당에서 나간 열린민주당을 끌어안으면서 이 조국 사태를 같이 이제 끌어안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대선을 앞두고 이 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확고하게 지지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당하지 않고 더 시간이 길어지면 지난번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아들 리스크나 이런 이제 가족 리스크, 뭐 욕설에 대한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태가 한 번 더 벌어지면 이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당이 아예 쪼개져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강경 지지층이 이제 열린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당이 이렇게 분열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위기감 때문에 미리 이 분열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게 꼭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중도층 지지층이 오히려 거기에 반발해서 이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실리적으로 보면 그동안 여야가 갈등을 겪었던 법안을 처리할 때 이 열린민주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했던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러면 거기 이제 비교섭 단체의 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제3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이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비교섭 단체 몫으로 열린민주당 의원을 이제 지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뭐 그 가부를 결정할 때 우호 세력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합당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해왔던 전략을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저 합당을 추진은 하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사실 존재합니다. 뭐 연말 되기 전에 여당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야당에서도 좀 악재를 털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첫 공식 행보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공식 첫 등장이 사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등장을 해야 되나 하긴 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보셨듯이 김건희 씨는 이런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계속 밝혀온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래서 선대위 내에서 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등장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한번 이슈가 있었다가 조금 사그라든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또 등장을 하면 이 이슈가 또다시 불거질 건데 굳이 나와야 하겠느냐. 이게 의견이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를 하게 된 배경은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 한 번쯤은
사과로 털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예. 이 시기를 놓고 이제 조율이 있었는데 의혹에 대해서 해명 자료가 이제 준비가 됐고 그리고 지금 그 탄핵에 대해서 사면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좀 어수선한 상황이니까 이 시기에 이제 같이 좀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좀 엇갈렸죠. 네네.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다 이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또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 그거하고는 다르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온전히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몫입니다. 네. 다 일단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평가를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 돌렸는데 김건희 씨 사과로 어떻게 보세요? 조국의 강을 좀 건넜다고 보십니까? 아직 예단하기는 좀 예. 이를 것 같습니다. 아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그거하고 좀 다르다 안 다르다는 내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그거는 조국 사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앞서 영상 구성에서 보셨듯이 그 조국 사태랑 연관 짓는다, 연상시킨다는 예, 얘기도 예.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이게 조국 사태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는 향후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야의 반응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나온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민이 아닌 남편에 대한 사과였다. 남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는데 굳이 이제 국민에 대한 사과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손혜원 의원은 이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또 했습니다. 이제 얼굴에 이제 화장을 홍조 올린 화장을 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살짝 미소 띈 표정도 포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사과가 맞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진정성 있게 봐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까 출연했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예. 여성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은 본인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억울했다면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 관련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 발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남편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사과라면 이런 방식을 그렇게 시작을 가족 얘기, 남편 얘기부터 시작하지는 않죠. 그 비판적인 시각을 다 쏟아붓는데 그 앞에서 사실은 눈길도 하나 제대로 시선을 눈을 앞으로 못 뜨시더라고요. 못 뜨시잖아요. 아마 억울하면 노려보면서 사과문을 읽지 않았을까요? 네, 앞서서 이정미 기자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걸 사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 본인의 결심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사과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공정 프레임에서 이제 걸리면 안 된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공동으로 내건 슬로건이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윤석열 후보가 그 야권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서게 된 계기가 바로 조국 사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국 사태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공정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면 조국 사태에서 국민이 분노했던 건 이 불공정과 내로남불이었거든요. 뭐 다른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국민은 법적으로 중재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의 경력을 이제 허위로 만들어내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린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 후보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김건희 씨 부인의 허위 경력이라는 점에서 같은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공정을 주장하면서 내로남불로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는 이 공정이란 잣대를 못 들이대는 것 아니냐. 네. 이러면 대선에서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김건희 씨 이 허위 경력 논란, 의혹 같은 경우엔 이 대응 방식을 놓고 사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갈등을 겪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 때문에 사퇴할 때
그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고 뭐 알려졌던 윤핵관, 뭐 측근 예. 문제도 있었지만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사과 문제가 마지막 이제 갈등을 촉발시킨 하나의 그렇죠. 이제 사건이 됐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도 진작부터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등장해야 된다. 이 이슈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어야 된다라고 예, 입장을 예.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슬로건이 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도 이 슬로건은 물론 좋지만 예. 이 어긋나는 사례가 나오면 네. 발레가 나오면 무너질 수 있다고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하지만 일단 김건희 씨의 사과로 부담을 일단락을 지었죠. 네. 이 일단락을 지으면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비슷한 발언, 이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발언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발언을 보면 그동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운영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예. 윤석열 후보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와는 통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발언은 약간 이준석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했죠.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이준석 대표와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비판한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도 같이 비판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후보가 얘기한 것을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 동시에 또 선대위 관계자들이 밖에서 후보를 도와준답시고 이제 함부로 얘기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비판을 한 건데 이 오늘 중앙선대위에서 두 사람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반박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 입장을 들어보려고 갔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오늘은 더 할 얘기가 없다. 이래서 저희가 멘트를 이제 직접 듣진 못했고요. 예, 예. SNS에 올린 글은 이겁니다. 당을 위한 대표의 제언이 평론으로 취급받을 정도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를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당내 내홍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예. 이를 두고 이후에도 또 발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이준석 대표 너무한다. 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실에 이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철근 실장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이 정도 발언을 못하냐라고 해서 또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계속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내용, 후보, 네. 이준석 대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수습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국의 강은 민주당 입장에서 더 건너기 어려운 거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건널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이제 이 조국의 각 건너기가 지금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네. 여야 모두 건너야 하는 그렇군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이 조국 사태로 민주당 지지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조국으로 분류되는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지지층으로 양분된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사실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물론 네.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승부수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 양분된 지지층이 사면으로 사실 또 갈라질 위기에 예,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에는 또 반대로 이 조국의 강 건너기가 여당의 문제에서 야당의 문제로 옮겨져 왔다면 이 그렇게 볼수 탄핵의 있겠네요. 강은 예. 또 야당의 문제에서 예, 여당의 예. 문제로 또 네.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사면으로 건너는 이제 탄핵의 강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자, 여당으로 볼 때는 어쩌면 사면의 강일 수도 있겠죠.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기본적인 전략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몰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 네. 해석이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렴하게 일한다는 건 국민들이 인정한다.
하지만 공정성에는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다. 예, 이건 사실 뭐 비판한 발언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공정 이슈를 꺼내들었잖아요. 이 공정에 있어서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걸 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면에 반대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도 이 비슷한 맥락이겠죠. 이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공정 이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원팀 정신으로 또 이제 이걸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낙연 위원장하고 같이 회의석상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또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중도층 지지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팀 행보를 하면서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양쪽 다 공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그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거든요. 두 사람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어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을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호응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도 함께 할 수 있다면서 사실 이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라는 거는 약간 야권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거든요. 근데 여권에서 여기에 이제 먼저 시동을 걸면서 중도층을 내가 껴안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을 함께 심판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물으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사실 본전도 못 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면의 강. 그런데 이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좀 부담스러운 것이 이제 12월 31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국민이 주도했지만 수사를 주도했던 게 윤석열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병원 치료를 받으면 한 달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뭐 새해에 나오겠죠. 나올 때 이제 직접 국민께 뭐 한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이 뭐가 나올지 국민의힘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출소하고 사저로 이동할 때 이 첫 대국민 메시지에서 사과는 아니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뭐 중도층이나 뭐 이런 이탈을 고려한 발언이고 또 핵심 지지층을 붙잡으려는 발언이겠죠. 이제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민심의 향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 윤석열 후보가 TK를 방문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일정으로 현재는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사면 결정에 대해서 이때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보니까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먼저 메시지를 낼 것이다, 안 낼 것이다. 그리고 갈라치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 많습니다. 가족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뽑을 사람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과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거를 뭐 지난주에 이제 이만수 반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가족 리스크도 크고요. 뭐 이렇게 비호감도 조사를 하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둘 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나 이제 유권자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여야 후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노력으로 이 비호감 대선을 해소하려고 하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치들의 싸움이다. 이 살짝 집중을 드리면 기대에서도 1월 1일 해돋이 행사를 아주 기상천외한 해돋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하시고 여기까지. 자, 화이팅! 내 요리는 그냥 와서 드시는 분 기분 좋고 건강하게, 엄밀히 말하면 집밥. 칼질이 진짜 한두 번 해보신 그런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보니까 계속 그냥 자기 일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비호감을 감성으로 넘으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보면 재밌긴 합니다. 예. 네. 재밌으시죠? 네. 네. 재밌긴 한데 이 재미가 실제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연예인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여서 좀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는 데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지지율을 올리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보셨듯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배우자와 함께 부부애를 과시하면서 댄스 배틀을 친근하게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여야 서로 양쪽 후보가 모두 영입 경쟁을 벌이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향했던 쌀집 아저씨로 알려져 있죠. 네. MBC PD 출신 김영희 전 부사장의 작품으로 이제 민주당이 예.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예능에 나와서 능숙한 요리 솜씨를 뽐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장점을 살려서 12부작으로 이제 인터넷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윤석열이 형네 밥집. 네, 성렬이 형네 밥집 영상인데요. 오늘 저녁 6시에 원래 아까 보신 건 티저 영상이고요. 네네. 오늘 저녁 6시에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이틀 정도 미뤄졌습니다. 네. 네, 29일 저녁 6시에 정식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여야 모두 지난 2주가 좀 경랑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율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김건희 씨의 사과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네. 미쳤을까일 거고요. 뭐 지난주 후반에 발생한 일들이니까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이번 주 여론조사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정례 여론조사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정례 여론조사나 그리고 연말 연시라서 아마 여론조사가 많이 이뤄질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뭐 두 가지 조사를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늘 인용을 했었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모두 다 지난주보다 하락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예. 지지율 격차는 1.8%포인트의 차이에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7.3% 눈에 띄네요. 네, 조금 올랐습니다. 예. 이게 아마 비호감으로 두 후보에게 표를 못 주겠다 하는 일부 이제 유권자들이 약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 KSOI 조사에서는 두 후보 다 살짝 떨어졌는데요. 네.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4%포인트 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1.7%포인트 올라서 격차가 0.7%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두 조사 다 두 후보 모두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세는 살짝 빠지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네네. 살짝 오르다가 지금 약간 정체 국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 분석이 나오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고 일부 조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보니까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난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랑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조사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본인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낙관하지 않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약간 표현의 차이일 수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예전보다 그러니까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확 올라갔을 때보다 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사실이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살짝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국면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가 제일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모두 박빙으로 보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반장 큐. 자,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강원 영동 지방에서는 사흘째 대대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까지 덮치면서 이 눈을 치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성탄절 폭설이 내린 지 사흘째. 해안가 외딴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눈 속에 푹 파묻혔습니다. 집 앞 통로라도 내보려 눈을 치워보지만 몰아치는 세찬 눈보라에 힘이 붙입니다. 지붕 곳곳에도 30cm가 넘게 쌓인 눈이 그대로입니다. 행여나 눈의 무게를 못 이겨 무너질까 삽을 들었지만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래된 집 같으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녹으면서 더 무게가 있으니까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치워야 되는 거예요. 골목길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연신 눈을 퍼담고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에 내린 눈이 곳곳에 얼어붙어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주말부터 제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도로가 많이 얼어붙은 관계로 일일이 깨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 동해안시군은 중장비 250여 대와 480여 명을 투입했지만 아직 제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마을 안길이나 외곽 작은 도로는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전히 무릎 가까이 빠질 만큼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이 차를 꺼낼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6동과 야구장 그물망이 무너지고 어선 11척이 침수되거나 침몰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갓 낳은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1살과 3살인 두 아들도 돌보지 않고 집에 방치했다가 아동학대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갓난아기를 유기해서 숨지게 한 20대 엄마. 다른 학대 전력으로도 수사받은 적이 있군요. 네, 최근 경기도 오산시 골동의 유류수거함에 갓 낳은 아기를 버려뒀다가 숨지게 한 친모 24살 김모 씨가 어제 구속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했다가 들킬까 무서워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는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었고 이 아들들도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각 3살과 1살짜리 영아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남편과 별거하게 되자 아이들을 자신이 데려왔는데요. 이후 제대로 청소도 하지 않아 쓰레기가 쌓여가는 집에 두 아들을 방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 6월 김 씨 집에서 계속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는 걸 들은 집주인이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김 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의 어린 두 아들은 현재 창원에 있는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갓난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사건도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넘기고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시기와 경위는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내린 폭설로 전남 무안에 있는 육상 수조 양식장 비닐하우스가 내려앉는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25일 밤에 집중된 폭설로 해제면에 있는 넙치 수조 양식장 비닐하우스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양식장은 모두 7동이며 다행히 폭설 전에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넙치가 동사하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성산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전머니 유리파편에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부산 간만동에 있는 의류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헬기도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서초구청 별관 3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천장과 TV 등이 불에 타 4,300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미화 50달러 초정밀 위조 지폐를 입수해서 유통 경로와 배후 조직 추적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위폐가 도안과 인쇄 방식, 특수잉크 등의 특성이 진짜 화폐와 거의 동일해서 이른바 슈퍼노트급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부인을 찾아가서 무차별 폭행한 전 남편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신고했고 경찰이 범행 장소에 신속히 출동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도 사후 처벌에만 그쳐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6시쯤 양육비 문제로 전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벌이는데 갑자기 회사 사무실 문을 박차고 전 남편이 들이닥쳤습니다. 혼자 있던 A씨는 흉기를 지니고 들어온 전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머리카락이 뜯기고 몸 곳곳에 멍이 드는 피해를 봤습니다. 칼을 가져왔는데 칼이 어디 갔지? 그래서 칼을 찾았고 칼이 없으니까 손으로 이제 폭행이 됐고 검사를 안 했으면 죽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전 남편은 A씨가 신고를 못하게 휴대전화까지 부쉈습니다. 이에 A씨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10분 뒤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나고 실내에서 폭행 중인 상황이 파악이 됐다는 거죠. 피해자 이제 직장 사무실 내임을 이제 확인하고 현행 범위로 이제 체포한 거라고 합니다. 경찰은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전 남편인 40대 남성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남편이 기습적으로 찾아와 A씨를 폭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밤에도 전 남편이 A씨를 흉기와 염산으로 위협한 뒤 차에 태워 강원도로 납치하며 폭행한 겁니다. 경찰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찰대가 고속도로에서 A씨를 찾아냈지만 당시 A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다른 가족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무마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잡고 끌고 그 경찰에 저한테 붙는 신임을 계속 했거든요.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고 그때 제가 거의 정신이 나갔어요. 네가 만약 신고를 해서 내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너희 엄마, 너희 동생네 가족 다 죽이겠다. 2일 직후 전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을 했는데 전 남편이 이를 어기고 찾아오면서 불과 보름 만에 또 사건이 터진 겁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주로 벌금형에 그쳐 가해자가 접근 금지 위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유치장 등에 임시로 가둘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해서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인신 구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잘 안 나와요. 전문가들은 위반 즉시 불이익을 신속하게 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세월호 유족 등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촛불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국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을 배반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당시에 우리는 박근혜 사면의 권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박근혜를 사면합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적폐를 청산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박근혜를 사면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함께 싸워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방 측이 러시아의 안보 보장을 거부하면 군사적으로 다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안보 보장 협상이 실패하면 다양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선은 다음 달 협상에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과 나토와의 협상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교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원인이라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푸틴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는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않겠다는 1990년대의 구두 약속을 어기고 5차례나 확장했다면서 서방 측을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국가들의 추가적 나토 가입 금지와 우크라이나와 인접 지역에 대한 나토의 무기 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안보 보장 문서 서명을 미국과 나토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브라질 북동부에서 평년 강수량의 6배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져 댐 2곳이 일부 무너지고 18명이 숨지는 등 이재민 4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바이아주의 이구아 댐과 주사이피 댐이 폭우로 높아진 수위를 이기지 못하고 윗부분이 무너졌고 인구 20만 명의 도시인 이타브나가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는 지난 11월 초부터 2달째 계속되고 있고 12월 강수량은 평년의 6배에 이릅니다. 북한이 겉으로는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받지 않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미국산 백신을 원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백신을 북한 전체 인구가 맞을 수 있도록 6천만 회분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관련 논의가 물밑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승호 기자입니다. 코로나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북한은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철저한 방역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늦추고 마음의 단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불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쫴아박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의 추가 배정으로 북한에 제공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800만 회분을 넘겼습니다. 인구의 16%가 접종할 수 있는 양이지만 북한은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백스가 원하지 않는 국가는 배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추가 배정이 된 걸 보면 북한이 백신 수용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실제로 백신을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정작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미국산 백신을 더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제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자는 주장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됐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나름대로 좀 검증되고 북한을 신뢰하는 것을 미국이나 한국이 공동으로 하거나 코백스를 통해서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 주민이 모두 접종할 수 있는 6천만 회분 제공 논의가 실제 물밑에서 조금씩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을 수용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고 북한 관계자는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의 사전 조율 여부를 타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유엔 관계자가 만났을 때는 북측이 6천만 회분 제안에 대해 백신이 화이자인지 모더나인지를 묻기까지 했다고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협의 단계라기보다는 실무자 차원의 의사 타진 단계로 읽히지만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백신을 매개로 한 대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YTN 조승호입니다. 남아공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투투 명예대주교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흑인 자유투쟁의 양대 지도자로 우뚝 선 인물이죠. 영국 여왕과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남아공 흑백 차별 투쟁에 일생을 바친 데스몬드 투투 명예대주교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전립선 암 투병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He continued his work as a tireless campaigner for the rights of the oppressed. He was frank and forthright, speaking truth to power. 젊은 시절 교사의 길을 걷던 투투 대주교는 흑인 아이들에게 열악했던 교육 환경에 분노해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살에 성공회 성직자가 됐고 1986년 대주교에 임명됐습니다. 남아공 흑백 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가 종식될 때까지 투쟁에 헌신했고 이 공로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년에도 부정부패와 소수자 혐오 등에 맞서 싸우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I think that it's made a massive difference. Politically, religiously, spiritually, it changed a lot in our country.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많은 이에게 멘토이자 친구, 도덕의 잣대였다고 추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지칠 줄 모르는 인권 옹호자인 그와 만났을 때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기억한다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 밖에 교황과 유엔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롯해 각계에서 애도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결연히 맞서며 화해와 용서의 힘을 보여준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 국가의 양심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며 영하권을 유지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아 추위가 덜하겠고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오전과 밤 한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또 영남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광주는 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새해로 넘어가는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세밑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